사람들에게 그러면 과연 당신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부채 없이 소유하고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며 예금 잔고에 1억은 꽂혀 있어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절반 가까운 사람이 나는 하위층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산층이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자, 중산층은요. 반갑습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김경민 대표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죠. 과연 내가 받는 월급이 대한민국 평균 기준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일까? 나 요만큼 급여 받고 이 정도 사는데 내가 중산층 정도는 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주변에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커뮤니티에 이런 말이 나왔죠. 일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면 부자, 일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면 중산층, 일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들면 서민층, 일해도 재산이 줄어들면 빈곤층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우리는 나는 중산층일까? 부유층일까? 서민층일까? 다양한 통계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생산되지만 각자 유리한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해요. 최근에 한 미디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재산만 한 300억 정도? 그러다가 아이고 저희 그룹에 자산을 합하면 2,5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재벌은 아니고 그냥 중산층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딘가 나가서 내가 이 정도 됩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아이고 그냥 조그만한 업체 다닙니다. 아이고 작은 데 다닙니다. 내 월급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일종의 극단적 겸손의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에 나와가지고 자산이 300억인데 중산층이래요? 그러면은 30억은 어떡하죠? 3억은 어떡하죠? 이렇게 기준이 자꾸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게다가 몇 년 전에 한 노동단체의 간부가 우리 스스로 좀 자성하자 이런 차원에서 중산층의 기준을 좀 올렸어요. 그러면서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이나 영국의 중산층의 기준 혹은 조선시대의 중산층의 기준과 비교해 봤더니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쪽들은 문화생활이나 얼마나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나 아니면 지적인 수준이나 혹은 조선시대의 중산층도 어떤 서적 한 권 정도는 읽고 두어 정도 칸의 집을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을 돕는 것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중산층은 풍자한 겁니다. 어때요? 월급은 한 500만 원 정도 돼야죠.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부채 없이 소유하고 2000cc 이상의 중형 자동차를 보유하며 예금 잔액 1억 원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중산층이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좀 풍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풍자를 미디어에서 받아서 적으면서 일반적으로 월급 500만 원 중산층 기준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통장에 한 1억 이상을 보유해야 중산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중산층이라는 말은요. 크게 보면 세 가지 흐름이 있을 수 있죠. 리치가 있죠. 리치. 부유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들 클래스가 있죠. 중산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푸어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들 클래스에 대한 상징으로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에 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기는 서민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중산층 정도 되는 것 내 인생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물어봤어요. 당신은 중산층이십니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42% 정도 됐어요. 아니다, 나 중산층 아닙니다. 그게 47%가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봤더니 보통입니다. 41%, 만족한다. 36%, 그리고 불만족한다도 약 16% 정도가 나왔습니다. 중산층이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사람들이 내가 중산층이다 생각하냐 안 하냐 그 심리적인 거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걸까요? 자, 중산층은요. OECD 기준 2016년도에 중위소득 기준으로요. 75에서 200% 사이에 해당되는 소득 집단을 OECD 기준에서는 중산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월급 100만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75만 원에서 200만 원 받는 사람을 중산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통계청은 조금 더 빡셉니다. 1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만 원부터 150만 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좀 덜 벌어도 중산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직관과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통계청한테 막 질문을 했더니 통계청이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중산층의 개념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은 아닙니다. 중산층이라는 통계는 각각 다른 개념을 쓰는데 소득 수준뿐 아니라 자원봉사의 수준 혹은 자산소득의 수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통계청은 균등
유형화 개인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산소득으로 환산하고 땅이 있느냐, 건물이 있느냐, 자동차가 있느냐 이거 반영하는 값인데 그냥 월급이라고 봅시다.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미만인 사람을 중위소득 계층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것을 중산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미들 인컴 클래스라는 말과 중산층이라는 말은 똑같지는 않지만 자,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 대한민국의 경우는 2020년 기준인데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중위소득 계층을 보니까 50에서 150% 사이를 쫙 해서 중위소득 값을 봤더니 2,998만 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관과 이 중위소득 값이 어떠세요? 저거밖에 안 돼? 이런 느낌이 좀 되실 거예요. 2,998만 원에서 50%니까 1,499만 원이고요. 150%니까 4,497만 원이에요. 그 중간 값이 2,299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청 기준 대한민국 중위소득 인구 비율은 62%가 여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OECD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중위소득 인구 비율은 58.4%입니다. 큰 차이는 안 나요. 자, 사람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최저임금 상용 근로자 소득 분석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통계청에서는요, 근무하는 사람이 한 달에 1시간만 근무해도 그 사람의 인컴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중위소득값과 평균소득값에 2014년 기준으로 보니까 평균소득이 4,133만 원이고 중위소득값이 3,174만 원이에요. 그리고 중간소득적 분포의 변화를 보니까 2010년에서 2024년 점점점 지금도 비슷한 추이를 보고 있는데 중간소득 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64% 정도까지 늘어났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보니까 어떤 차이가 좀 생기냐면 근로자 평균임금 통계를 봤더니 2020년 값으로요, 월 평균 소득이 320만 원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중위소득값을 봤더니 242만 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로소득의 나이별로 보니까요. 30세 미만을 보니까 2,357만 원이에요. 30대를 봤더니 4,092만 원. 40대를 보니까 5,031만 원. 50대를 보니까 5,004만 원이고요. 60대를 보니까 훅 떨어집니다. 은퇴도 많이 하시죠. 3,115만 원이고 70대 이상도 여전히 많습니다. 2,435만 원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 중위값이 아니라 평균값입니다. 자, 근데 연봉 1억 넘는 직장인 수를 보더라도 5.6%가 연봉 1억이 넘습니다. 112만 3,145명이에요. 연말 정산 신고한 근로자 수가 1,995만 9,148명이니까 그 중에서 5.6%가 1억 연봉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1억 연봉 직장인의 어떤 로망이죠. 1억 연봉 넘는 사람들이 저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연소득 분포를 봤더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21.5%예요. 굉장히 많죠.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이하가 14.2%이고 4천에서 5천만 원이 9.5%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쭉 위로 올라가죠. 4천만 원 이하가 전체의 몇 퍼센트입니까? 한 70%가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지금 2021년, 22년 이런 통계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이라고 이른바 말하고 있는 월급여 500만 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년 걸리는가 계산을 해봤더니 실질 통계로 보니까요. 평균 13.1년이 걸립니다. 신입사원 연령이 28세라고 가정했을 때 42세가 되어서야만 월급 5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규모별 일자리를 보니까 참고로 우리나라에는요, 사업체 수가 약 700만 개에서 800만 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중에서 99.9%가 중소기업입니다. 통상 300인 이하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자리를 보니까 전체 일자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영리 기업이 1,866만 개를 차지하고 비영리 기업이 476만 개를 차지합니다. 약 20%가 비영리 단체예요. 비영리 단체 빼고. 영리 기업을 봤을 때 대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는 일자리가 368만 개밖에 안 됩니다. 1,497만 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일자리 중에서요, 약 80% 정도 되는 일자리는요, 영리든 비영리든 중소단체,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일자리에 이렇게 포진이 돼 있는데 임금 수준을 한번 보자고요. 300인 이하로 잘라도 임금 격차가 61.72%. 그러니까 대기업이 100을 받는다고 할 때 중소기업은 61.72%밖에 안 됩니다. 이 차이는요, OECD 다른 국가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격차가 좀 많은 편에 해당돼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이 격차가 줄어들다가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다시 한번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대별로 보더라도 연령대별 중소기업과 대기업 직원들 간의 소득 차이가요, 나이대로 보면 조금 더 심각합니다. 20대 때는요 63% 수준이에요. 이것도 심각하죠. 그런데 30대 되니까 53%가 돼요. 40대 정말 왕성한 나이가 되면요 45%대로 떨어집니다. 50대가 되면 어때요?
40%대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60대 이상 되니까 임금 피크제도 있고 재고용의 기회도 있다 보니까 약간 회복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사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약 60%대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같이 일하는 곳도 있어요. 사내 하청이라든가 원청과 하청의 구조가 있죠. 동일한 일을 하는데 원청, 그러니까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서 중소기업의 일을 할 때 원청 기업을 100이라고 봤을 때 1차, 2차, 3차 협력 관계를 보면요. 1차가 52%, 2차가 49%, 3차가 42%로 원청 대비 하청의 임금 격차가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기업의 지불 능력과 노동자의 급여는요. 직결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이 지불 능력이 높을 정도로 실력이 있고 이익도 많이 내니까 그만큼 대기업 직원들이 월급을 많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중소기업이 마땅히 이익을 내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원하청 구조 때문에 가져가 버리는 거냐? 이 해석은 다양한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보다 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우리가 직장인으로 일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요. 이게 이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회가 좋아지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나의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직장인 입장에서는요. 나의 급여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이기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경영자, 사장님 입장에서라면 우리 직원들의 월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이 관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어디 입사하고 싶어 합니까? 자, 사람들에게 두 개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1, 2순위를 통합한 통계입니다. 공기업이 52%, 대기업이 51.4%, 중견기업이 41%예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한 33%, 자영업이나 창업이 15%, 외국계 기업이 0.4%예요. 희망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업 가능성이 높은 데가 어딥니까? 물어봤더니 68.6%가 중소기업일 거라고 자기들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어때요? 청년 구직자들은 공기업과 대기업을 가장 선호하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봐요. 어때요? 내가 가고 싶은 데와 실제로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곳에 갭이 생겨요. 이것을 우리는 아노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바라고 있는 것과 실제 내 삶에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사할 때부터 어때요?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원래 가고 싶은 데는 저기였는데 여기 왔네? 그러니까 입사하자마자 업무 비몰입 상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눈높이의 차이가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산에 대해서 가구 상황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가구 자산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부채도 역시 늘어나고 있지만 자산보다는 부채가 조금 늘어났어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순자산은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부모님들과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부모 세대의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자산을 늘릴 수 있을까? 그리고 수많은 내 주변의 채널에서 노동소득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자산소득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금융 상황을 파악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구 소득이 약 4.7% 늘었습니다. 비소비 지출인 거죠. 그것은 약 5%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처분 가등 소득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당 소득이라든가 가처분 소득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 분배 지표도 보면 진위 계수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먹는 데 들어가는 지수죠. 진위 계수가 줄어들수록 부유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먹는 데 들어가야만 하는 그 돈 있죠. 그게 늘어나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죠.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더라도 조금 늘어났어요. 상대적 빈곤율도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발표하는 것들은 어때요? 사회가 점점 빈곤이 없어지고 상대적 발달감도 좀 줄어드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나이대별로 좀 뜯어서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 세대별 가구 주택 소유율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60대 이상이 67.6%입니다. 여러분 60대가 어떤 분들입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 그냥 막 강남에 가서 땅 파고 뭐 저기 어디 가가지고 땅 파고 막 죽어라 일하고 뭐 월, 화, 수, 뭐 금 뭐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뭐 잠깐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60대 이상이요. 못할 게 어디 있어.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뭐 열정이면 말이야 뭐 뼈도 씹어 먹지 뭐. 쇠도 씹어 먹지 뭐 이러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 세대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60년대생들이 1년에 100만 명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의 인구 피라미드 구조의 가장 넓은 층을 차지하고 있는 세대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중반까지란 말이죠. 이분들은 집 없었습니다. 자산도 없었어요. 배운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도 있습니다. 67.6%. 그리고 50대에서 63.9%가 집이 있어요. 그리고 40대는 59% 있어요. 문제는 40대 미만이죠. 지금 새로운 층으로 대한민국의 주축이 되어야 하는 층들,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참 주변을 바라보면 내가 참 보잘것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이 소외세대라고 부르죠. 이 청년세대. 40대 미만은 39%가 집이 있어요. 30대 미만 11.7%가 집이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시면 나이가 지긋하신 여러분이라면 아이고 청년 때 무슨 집이 있어? 그때는 집이 없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솔직히 60대 여러분, 우리가 30대일 때는 열심히 노력하면 집이 살 수 있겠다. 청약 들고 4세대 저축통장 들면 분양받고 야 내가 결혼할 때 집 하나 있었죠. 근데 이 벼락거지라는 말이 오죽하면 생겼겠습니까? 평생 내 월급을 다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아이 저 지방 가면 있잖아. 아이고 지방에 가면 기회가 또 부족하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박탈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2021년 기준 30%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 소유 개인으로 보는 거니까 가구별로 보면 부부가 집 하나 있으면 30%이지만 실제로는 50%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청년 세대에서는 약 10%만 집을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월세로 다 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자산소득은 언감생심, 예금이나 적금을 하는 경우도 전체의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을 갖고 부동산을 갖고 아파트를 갖고 이런 것들은 기성세대 50대 이상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 이하로 내려오면 사실상 노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금이나 적금하는 비율도 많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과연 당신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2022년 4월 달에 지인컴 리서치 조사입니다만 실제 응답한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처리를 해봤더니 상위 계층이 17%고 중산층이 67%고요. 하위층이 16%예요. 그런데 실제로 물어봤어요. 주관적인 인식을 보니까 17%의 상위층에서 단 1%만 자신이 상위층이라고 대답하고 중산층 중에서도 67%가 중산층인데 54%만 나는 중산층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인식할 때 무려 46%, 절반 가까운 사람이 나는 하위층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층의 약 절반이 내가 중산층 아니고 나 하위층이다. 눈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도 2020년에는 약 58%가 나 중산층입니다 대답했는데 2022년이 되니까 54%. 더 줄었습니다. 내가 하위층이래요 자꾸. 실제로 중산층이 자신의 경제적 위치를 훨씬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면 전체 인구 상위 30%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20만 원 정도 되고 전체 인구의 14%만 예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부채 없이 소유하고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며 예금 잔고에 1억은 꽂혀 있어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모두가 나 못 산다, 나 못 산다. 저 정도 돼야 중산층이다. 이런 인식은 우리 삶을 자꾸 피로사회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힘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균 과잉 사회인 거죠.